여러분, 혹시 2026년 3월 10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세요? 뉴스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이라고 짤막하게 보도했지만 저는 그날 뉴스를 보면서 솔직히 소름이 돋았어요. 단순히 법 하나가 바뀐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경제 구조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 잠깐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사를 했어요. 짐을 옮겨야 하는데 이삿짐 직원이랑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라 이삿짐 센터라는 업체랑 계약을 맺죠. 그럼 그 직원의 진짜 사장은 누구예요? 당연히 이삿짐 센터 사장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 제가 그 직원한테 오늘은 몇 시에 와야 해요? 이건 이렇게 들어요. 저쪽 먼저 옮겨요. 라고 일일이 지시를 했다면 이번에 바뀐 법은 그 순간부터 저도 사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접 고용 문제예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오랫동안 이 간접 고용 방식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해 왔어요. 하청업체를 끼워 넣어서 우리는 저 노동자들의 사장이 아니에요 라고 발을 빼는 거죠. 덕분에 인건비도 아끼고 노사 갈등의 책임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광범위하냐면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차를 조이는 노동자,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용접공, 심지어 쿠팡 물류창고에서 박스를 나르는 분들까지 전부 이 간접 고용 구조 안에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번 법이 시행되고 딱 하루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전국 221개 대기업 사업장에 무려 407개의 하청노조가 우리 이제 진짜 사장이랑 직접 얘기하겠다며 협상 요청서를 동시에 제출했어요. 참여 인원만 8만 명이 넘었고요.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이게 단순한 노사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이건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문제고 우리가 사는 물건 가격이 오르는 문제고 어쩌면 미래의 일자리 자체가 바뀌는 문제거든요. 에이, 나는 직장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 생각, 오늘 이 영상 보고 나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이 법의 정체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대기업들이 지금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그게 결국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게요. 딱 집중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법의 정체를 제대로 파헤쳐 볼게요. 정식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줄여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에요. 근데 왜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냐고요? 2014년에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한테 회사가 47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한 시민이 노란봉투에 돈을 모아서 보냈던 일에서 유래했어요. 그 마음이 모여서 결국 법이 된 거죠. 핵심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사용자의 범위를 넓혔어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예전에는 내 월급 명세서에 도장 찍힌 회사만 내 사장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계약서에 이름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내 일을 지시하고 내 근무 조건을 결정하는 회사라면 전부 사장으로 봐요. 이걸 전문 용어로 사용자성 확대라고 해요. 여기서 핵심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구조적 통제예요. 프랜차이즈 카페를 예로 들어볼게요. 가맹점 사장님이 계시지만 본사에서 우유는 A사 제품만 쓰세요. 직원 출근 시간은 8시예요. 라고 다 정해놨다면요. 가맹점 사장이 결정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처럼 원청 대기업이 직접 지시를 안 해도 자기네 시스템과 스케줄로 하청 노동자의 조건을 사실상 다 결정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구조적 통제예요. 이 경우엔 원청도 사장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두 번째, 노동자의 범위도 넓혔어요. 택배기사님, 배달라이더, 플랫폼 노동자처럼 특수고용직이라고 불리던 분들도 이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엔 이분들은 당신들은 개인 사업자잖아요 라는 말 한마디에 노동자 권리를 아무것도 주장 못했거든요. 결국 이 법이 하려는 건 단순해요. 진짜로 시키는 사람이 진짜 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법이 시행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숫자부터 보여드릴게요. 법이 시행된 첫날, 딱 하루 만에 전국 221개 원청 사업장에 407개의 하청노조가 교섭 요구서를 제출했어요. 참여 노동자만 8만 1,600명이었고 이틀째엔 10만 명에 육박했어요. 우리나라 노동 역사상 이런 규모는 처음이에요. 현장 분위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조선업을 보면요. HD현대와 하나오션 같은 대형 조선소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조선소는 전체 인력의 절반 이상이 하청 노동자거든요. 배 한 척 만드는데 수십 개의 하청업체가 동시에 투입되는데 이 모든 하청노조가 원청의 교섭을 요구하면 협상 테이블이 동시에 수십 개가 열리는 거예요. 공장 운영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기아 공장은 컨베이어 벨트 하나가 멈추면 전체 생산 라인이 멈춰요.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이라도 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완성차 생산 차질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플랫폼 기업들은 더 긴장하고 있어요. 쿠팡, 배달의 민족 같은 곳들은 라이더와 배송기사들을 개인 사업자로 분류해왔는데 이제 이분들이 노동자로 인정받고 플랫폼 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글로벌 투자자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한국 제조업의 공급망 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일부 외국 기업들은 한국 공장 투자 계획을 재검토한다는 얘기도 들려요.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연결된 문제라는 게 보이시죠? 그럼 기업들은 그냥 당하고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미 발빠른 기업들은 대응 전략을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크게 세 가지 방향이에요. 첫 번째, 인소싱 전략이에요. 하청주기 복잡해졌으니 그냥 우리가 직접 고용하자는 거예요. 핵심 공정만큼은 아예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일부 대기업들이 핵심 하청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노동자 입장에선 고용이 안정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자동화와 AI 투자예요. 이게 사실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예요. 기업들이 사람이랑 협상하느니 차라리 로봇 쓰겠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일부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은 용접 도장 공정의 자동화 투자를 앞당기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가 강화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그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하청 구조의 재편이에요. 일부 기업들은 아예 하청업체 수를 줄이거나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어요. 인건비도 아끼고 복잡한 노무 리스크도 피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공장 확대를 고려 중인 기업들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여기서 제가 꼭 짚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 법의 취지는 분명히 옳아요. 오랫동안 그늘에 있었던 하청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업들의 대응이 어느 방향으로 튀느냐에 따라서 의도치 않게 일자리가 줄거나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이 법을 단순히 노사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제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예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큰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 문제가 아니에요. 수십 년간 우리나라 제조업을 떠받쳐온 간접 고용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거고, 그 파장이 주식시장, 물가,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투자자라면 공급망 리스크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지금 두선자동차 물류 관련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해당 기업의 하청 의존도가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하청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단기적으로 교섭 비용과 운영 리스크가 커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자동화, AI 로봇 관련 기업들은 오히려 이 흐름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업들이 사람 대신 기계로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질 테니까요. 두 번째, 직장인이라면 내 고용 형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시 나도 모르게 특수고용직이나 간접고용 구조에 있는 건 아닌지, 이번 법 개정으로 내가 어떤 권리를 새롭게 가지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 법이 나랑 상관없다고 느끼는 분들 중에 사실은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경우가 꽤 있거든요. 세 번째, 소비자로서도 이 변화를 인식하셔야 해요.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이 늘거나 교섭 비용이 커지면 그 비용은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사는 자동차, 가전제품, 택배 요금 같은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미리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 법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큰 변화든 그 흐름을 먼저 있는 사람과 뒤늦게 따라가는 사람 사이엔 늘 결과의 차이가 생겨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흐름을 한 발 앞서 읽은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경제 이슈들,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을 최대한 쉽고 실용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